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이뤄주는 공간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일반적인 책을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이 상당히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면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써 있는 말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법론적인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형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해석론하고 입법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이제 범위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의 범죄 능력 같은 거 있죠. 형벌 능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범죄 능력까지는 해석론이 맞아요. 우리 형법상 어떤 법인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냐? 법인한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법인한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내가 특별법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형벌 능력이라는 거는 그거는 입법론적인 문제예요. 말하자면은 헌법에서 다뤄야 되는 대상들인데 어떤 법인의 자유라는 거는 단체 결사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영업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형법에 많이 담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법을 적용하는 해석론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도 마찬가지 취지의 것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론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유의미한 것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기출문제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하고 나중에 결과적 가중범이 미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미수범 파트 자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수범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스타일 자체가 이런 어떤 판택튼 책 이런 거 정말 저는 싫어해요. 그거는 어떤 대가들이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사고 체계를 서술해 놓은 어떤 체계의 방식이지 이게 가르치는 데 적합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쌓이는 방식으로 저는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요한 어떤 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수범 쪽에서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 1페이지인데 페이지가 좀 잘렸네요. 그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는 고의범 더하기 과실범의 구조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37조를 제가 거기 예를 들어뒀는데 강도, 상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도죄라는 고의범이랑 상해죄라는 고의범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결합범이라고 해요.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는데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에는 고의가 있다는 거는 전제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용어가 아니에요.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어떤 내가 두 단계의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행위로 인해서 두 번째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행위에 대해서 고의는 없을 때 이때 이제 자기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강도 치상죄 이런 거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래요. 치자가 이제 도달할 치자거든요. 이를 치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에 도달했다. 즉 과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조 2항을 보시면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예견할 수 없는 때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과실범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과실이라는 개념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거고 주의의무의 내용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견 의무, 두 번째는 회피 의무인데 그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네요. 그죠? 15조 2항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어떤 과실범의 입장에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 15조 1항과 2항은 서로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규정이에요. 15조 1항은 13조랑 같은 말이고 포함관계에 있는 말이고 15조 2항은
이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조문인데 여러분 이건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337조를 한번 보세요. 이제 강도상해죄 같은 경우는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해야겠다. 상해라는 걸 누구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치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강도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강도 때문에 라는 거죠. 강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은 고의범 더하기 기본범죄를 그래요. 기본범죄 고의범, 그리고 중한 결과는 과실범, 그리고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 기속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견 가능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5조 2항에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입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견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성 원칙을 채택을 해야 된다. 직접성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337조 보시면 강도가 일부러 사람을 상해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일단 법정형 자체가 똑같아요. 법이 정한 최대 최소 한도형이 무기징역이거나 아니면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년 아니구나 7년 이상의 징역이죠. 최소 7년에서 최대 30년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우리가 과실범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6개에서 7개 정도 범죄밖에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적 가중범에 와서는 이렇게 중하게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한 어떤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결과 발생에서 기본 범죄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만 이 강도 치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강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거 날치기 아시죠? 날치기 할 때 이걸 이렇게 강제로 막 뺏었어요. 이 사람이 안 뺏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 막 질질 끌고 갔어요. 한 1, 2m 정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막 무릎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타박상도 있고 이 경우는 강도 치상이거든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어떤 그 앞뒤 행위가 근접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강도에 기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직접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형법 강론을 볼 때 이제 보겠지만 구현이 많이 돼 있어요. 이미 해석론 자체 다른 해석론으로. 그래서 굳이 이거를 구성요건 총론에서 직접성이라는 거 따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례상으로도 이런 제한적인 그러니까 범죄 성립을 줄이는 개념들이 이미 등장을 많이 해 있는데 중첩적인 척도를 이렇게 계속 갖다 끼우면은 머리 사고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거를 다 잊으셔도 좋은데 결과적 가중범이란 결과에 대해서 고의는 없지만 과실이 있는 범죄. 그 다음에 기본 범죄랑 과실 사이에는 과실범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예견 가능성이면 충분하다는 게 우리 15조 2항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본 게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성립 요건이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형법상에 이런 용어들이 특히나 많이 등장해요. 부진정. 제가 처음에 법대 들어갔을 때 부진정하다는 게 뭘까 봐요. 이게 뭐 더티하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이게 지뉴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원래 의미의 결과적 가중범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 걸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독일스러운 표현이에요. 사실 형법이 어려운 이유는 개념 자체 너무 쉬워요. 사실 형법은 정말 솔직하게 정리하면은 한 50에서 80페이지 정도면 충분해요. 이걸 한국말로 정리했을 때.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이제 풀고 독일적인 표현으로 어떤 독일어를 한국어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솔직히 기존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이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보셨던 그럼 우리가 대비되는 용어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진유인 결과적 가중범. 걔는 어떤 의미냐면 보셨다시피 고의범죄랑 과실범이 합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고의범이 합쳐진 거예요. 고의범과 고의범이 합쳐졌어? 그러면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구성 요건이 있거나 아니면 결합범의 형태로 규정이 돼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좋은 지적인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이런 애들이 왜 규정이 없을까요? 우리 살인죄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규정이 없다기보다는 규정 간에 모순이 조금 있어요. 250조 1항을 한번 볼까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최소 5년, 최대 30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뜻인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강의 때에서 좀 그렇지만 불을 태워 죽인다든지 아니면 절벽에서 민다든지 인간관계 때 본 것처럼, 아니면 때려서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 강론을 볼 때도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범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건 모든 범죄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히 제가 제한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250조 1항도 이 사람을 불을 질러서 죽여도 살인죄가 그냥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징역형 유기징역 한번 보세요. 최소 5년이죠. 5년 이상.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불을 질렀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볼까요? 164조 2항을 한번 볼게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1항의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항을 읽어보면 되겠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외한 자는, 소외라는 거는 일부분을 태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형법 강론을 볼 때도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재 예를 들고 있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사안에 맞는 그 구성 요건을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164조 1항 중에 불을 놓아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이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재 있거나 현재 있지 않더라도 주거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있는 집에다 불을 질러서 죽인 사례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64조 2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외하여, 그죠? 죄를 범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거기 현존해 있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긴 한 때가 아니라 죽인 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이르게 한 때는 아까 우리가 이를 치자를 써서 표현하고 있죠. 과실, 치사, 강도, 치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주 건조물,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죠? 과실범인데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세요. 최소 7년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최소 5년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때는 7년이라는 게 맞지가 않죠. 이런 거를 독일어로 뭐라고 그러면 평가모순이라고 표현해요. 법 체계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쉽게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물건을 훔치내는 사형인데 사람을 죽이는 벌금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은 5년과 7년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한 달이든 하루든 적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250조 1항을 개정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164조 2항을 개정을 하든가. 그러니까 164조 2항을 5년보다 낮추거나, 아니면 250조 1항을 7년보다 높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판례가 아주 크게 판시를 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왼쪽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이런 형의 불균형을 입법적으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판례가 하나의 관습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관습형법을. 그래서 이게, 여기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게, 비판이라고 하죠. 비판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삼권 분립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이런 게 현재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비를 걸고 싶으면은 판사의 어떤 탄핵이나 그런 입법론적인 아니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랑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것과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 전혀 다른 문제니까 구별을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판례 태도를 보면은 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죄는, 원래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죠?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용이나 감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현저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즉 이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라고 판례가 그 164조 2항의 문헌을 그대로 썼지만 정확히는 사람을 살해한 때는 이렇게 되겠죠. 고의가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뭘로 의율한다?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아니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의율한다는 거예요. 의율한다는 말은 그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해서 처벌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판사가 이 조문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뒤에 이제 죄수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프리즈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죄의 숫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경우에 혹시 기본적으로 민법 같은 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사람이 배를 열상자를 주문했는데 썩은 배가 열상자가 도착했어요. 이 경우에 상대방한테 어떤 제가 채권을 갖나요? 첫째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그죠? 민법 390조. 그 다음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갖거든요. 두 개는 청구권 경합 이론이라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양자를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갖는다는 말을 선언해주는 규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합이라고 그래요. 경합. 여러 개를 다 쓸 수 있을 때 한 명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가 구성 요건에 내지는 법률 요건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 개에 해당한다면 그 법률 요건들의 관계를 밝혀줘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구성 요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걔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제 동시에 두 개에 걸리거든요. 살인죄에도 걸리지만 250조 1항에, 근데 164조 2항에도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두 개 관계 어떻게 되냐고 봤을 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 판례는 형량을 비교를 해서 이 164조 2항이 높으면은 얘만 성립하고, 만약에 얘보다 높은 게 있다면은 다른 범죄도 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됐지만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더 이 164조 2항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형이 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봤었어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경합범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지만 내가 생각을 잘 해보면은 범죄는 두 개를 저질렀다 라고 판사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즉 머리를 이제 굴려보니까 죄가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행동 자체가 두 개인 거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례는 불을 질렀다는 행위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동시에 두 개의 죄에 걸리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원칙은 살인죄랑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돼야겠지만, 다만 형이 약한 경우에는 그 약한 형을 따로 경합한다고 얘기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는 이유가 형량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범죄가 같이 성립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맨 밑에 판결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살인죄와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살인죄가 형량이 낮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건 이제 과거의 판례예요. 과거 형법 개정 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에서는 우리가 강도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강도 살인죄 같은 경우는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강도 살인죄랑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 돼요. 그렇지만 일반 살인죄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한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죄수 관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모르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죄수는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서 결론을 알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큼직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행위가 하나인데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걸린다. 그러면 판사는 상상을 해서 두 가지 범죄를 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형량이 약한 게 있다면 걔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이제 여기서 형량이 약하다는 거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라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외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4조 2항을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도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읽고 나니까 어때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기보다는 그냥 결합범이에요. 결합범. 164조 2항을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라고 읽어버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까지 논의는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크게 두 개였어요. 첫째는 그 고의범이나 또는 결합범으로 갔을 때, 즉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 범죄로 갔을 때가 오히려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을 때보다 더 약하게 처벌된다면 이 경우에는 그 형의 불균형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그때 죄수관계는 판사가 머릿속으로 행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두 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니까 상상적 경합인데 다만 만약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보다 약한 게 있다면 살인죄처럼 그런 게 있다면 애초에 걔는 서로 법조끼리 싸움에서 밀리는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조경합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살인죄일 때만 걔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포함해서 6개가 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도 있고 치상죄, 다치게 한 때. 그 다음에 주로 쓰진 않지만 음용수 혼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오타가 났네요. 혼독치상죄. 이건 이제 뭐 우물에다가 물을 넣어가 뭐 저기 독을 풀어가지고 요즘 우물 마시는 사람 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 물을 넘겨서 그 다음에 교통방해치상죄 이거 주로 보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봤던 과실범이 성립하는 범죄들에 지금 4개가 걸려있네요. 그죠? 그래서 걔랑 같이 한번 이미지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음용수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 여기 이제 성립한다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정도 한번 정리를 해서 기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포함해서 미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수 문제 같은 것들도 지금 정리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미수범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또 공부하세요.